한번 충적평야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충적평야 지형은요, 선상지라는 지형인데요. 자, 우리는 이 충적평야를 어떤 방향으로 이제 계속 배울 거냐면, 어떤 하천이 시작되는 상류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천의 약간 상류 부분, 산지를 흐르던 하천이 약간 이 하류 부분으로, 중류 하류 부분으로 산을, 이 산지를 흐르던 하천이 딱 나오는 부분부터 이제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상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짜기의 입구에 주로 형성이 돼요. 경사가 이렇게 급경사였다가 갑자기 평야 지역으로 하천이 나오게 되면 산지 지역에서는 경사가 있으니까 빠르게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평야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빨리 흐르던 하천이 이제는 경사가 이제 완경사가 되니까 더 이상 힘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힘이 약해지면서 쏴 하고 가지고 있던 퇴적물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러면서 형성되는 지형이 선상지입니다. 등산 가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딱 그 정상 갔다가 내려와서 막 지쳐서 터덜터덜거리면서 막 뛰어 내려오다가 어, 내가 처음에 들어왔던 그 등산로 입구에 다다르는 순간 다 왔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걸으면서 내려가잖아요. 그죠? 하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끝나는 입구, 곡구 지점에서 하천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가지고 오던 퇴적물들을 쌓아놓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선상지라고 합니다. 선상지는 여기가 이제 골짜기 입구인데 넓게 퍼지다 보니까 마치 그 모습이 부채를 닮았다고 해서, 네, 모양이 이제 부채랑 비슷하죠. 네, 부채꼴 모양으로 이제 쌓이기 때문에 부채 선자의 모양 상자를 써서 선상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자, 이 선상지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의 퇴적물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상부에 가까운 쪽, 그러니까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이 정상부겠죠. 선상지의 약간 정상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쪽을 선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요. 가운데 있는 이 지점을 가운데 앙자를 써서 선앙. 그리고 마지막 이 끝에 부분을 우리가 보통 신체의 뭐 말단부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손가락 같은 곳을 말단부라고 부르는데, 끝나는 지점이라고 해서 여기를 선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선정, 선앙, 선단이 지금 애니메이션 상으로는 같은 크기의 퇴적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각각 퇴적물의 크기가 다 달라요. 왜 그러냐? 이 하천이 내려오다가 평야를 만나기 직전에는 속도가 어땠겠어요? 가장 빨랐겠죠. 그러니까 하천의 에너지도 셌을 거라고요, 가장. 그러면 그때 내려놓는 친구들은 크기가 굉장히 큰 친구들일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느려지면서 쌓아놓는 이 선앙 부분의 퇴적물은 더 작아질 것이고, 마지막에 속도가 가장 느려져서 쌓아놓는 친구들, 선단에 있는 친구들은 더 작은 친구들이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지역이 이제 뭐 비가 내리거나 했을 때 그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되겠습니다. 퇴적물의 크기죠. 농구공과 탁구공을 각자 다른 그릇 안에 이렇게 채워 넣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자, 농구공이 들어있는 곳에 물을 붓게 되면 이 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사이사이에 이 틈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게 될 겁니다. 입자가 큰 퇴적물이 쌓여 있는 곳에서는 물이 땅 안으로 스며들기가 쉽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배수가 양호하다. 우리 뭐 화장실에 배수구 있죠, 배수구. 물이 잘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수가 양호하다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반면에 탁구공처럼 저렇게 작은 친구들이 조밀하게 차 있는 곳에다가 물을 붓게 되면요, 틈새가 없어요. 파고들 틈새가 없기 때문에 물이 늦게 빠지거나 혹은 아예 빠지지 않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배수가 불량하다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선정, 선앙, 선단이 각각의 퇴적물 입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정도도 아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계곡을 흐르던 하천이 선상지로 오게 되면요. 맨 처음에 이제 선정 부분을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물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선상지를 쌓은 이후에도. 근데 선정 부분은 누가 쌓여 있냐? 바로 이 농구공들이 쌓여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물이 스며들기에 좋아서 보통은 이렇게 지표면을 타고 이렇게 흘러올 법한데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입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이미 다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안을 타고 다시 어디서 솟아오르게 되냐면 선단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선정이랑 선단은 얘는 여기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선단은 이 땅 안으로 아래로 흘러가지고 솟아오르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죠. 선정과 선단은 상대적으로 물을 구하기가 선항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선항은 이 아래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 지표면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땅 아래로 흘러가지고 나가는 이 하천을 뭐라고 하냐면요, 복류천이라고 해요. 엎드릴 복자거든요. 엎드려서 흐르는 하천이라고 해가지고 복류천이라고 하고, 이 선단 지역에서 확 하고 이제 지표로 솟아오르는 이 현상을 이제 용천이라고 합니다. 네. 선상지에서는 선정에서 스며든 물이 복류천의 형태로 흐르다가 선단에서 용천으로 솟아오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류천과 용천입니다. 선상지를 지형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산이죠. 네, 골짜기 사이를 막 흐르던 하천이 평야 지역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지형을 쌓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선상지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또 낙서를 해버려가지고 잠시만요. 자, 다시 보게 되면 선상지의 대부분이 지금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평평하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농사 짓는 양상을 보면 그 지역의 퇴적물이 큰지 작은지 판별하기 쉽다 그랬죠. 이거 왜 이래? 잠시만요. 자, 선정 지역은 주로 어떤 농사가 행해지고 있어요? 논농사죠. 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직 뭐 스며들기 전에 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이 충분하니까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선항 지역을 보게 되면 어떤 농사가 주로 이루어집니까? 밭농사죠. 여기는 이제 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선정에서 이미 다 스며들어서 복류천의 형태로 여길 지나가고 있겠죠. 그러다가 선상지 맨 끝쪽, 자, 끄트머리는 다시 어떤 농사를 짓고 있어요? 논농사를 짓고 있죠. 왜냐? 선정에서 스며들었던 복류천이 선단에서 용천으로 다시 솟아나오니까 그 물로 논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죠. 여기가 선단 지역, 여기가 선항 지역, 여기가 죄송합니다. 선정이죠. 여기가 선단 지역이 되겠죠. 네. 이렇게 지형도를 보고 어디가 어느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적평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충적평야에서는 농경지를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의 퇴적물 입자 크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노는 주로 물이 필요하고요. 얘는 크게 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입자가 작은 친구들이 주로 모여 있고, 밭농사가 행해지는 곳은 보통 입자가 크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충적평야의 일부인 선상지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부채꼴 모양이다. 하천 계곡을 흐르던 하천이 갑자기 평야 지역을 만나면서 경사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유속 감소로 퇴적하게 되는 지형이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모래와 자갈처럼 입자가 큰 사력질 이제 보통 모래나 자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사의 자갈 역자거든요. 이런 친구들로 구성이 돼서 대체로는 배수가 양호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상대적인 차이가 있겠죠. 자,
자, 선정에서는 계곡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농사가 되는 곳에서는 항상 마을이 있어요. 네. 선항은 하천이 복류하기 때문에 지표수가 부족하죠. 그래서 물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밭과 과수원이 행해지게 되고요. 마지막 선단에서는 복류천이 솟아오르는 용천을 따라서 논과 취락이 입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어느 한 지점에서만 용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천이 여기로도 흐를 수 있고 여기로도 흐를 수 있고 여기로도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천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 이게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띠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요걸 우리는 용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천대를 따라서 주로 논과 취락이 입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게 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이제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 침식을 굉장히 오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이 세계 내로라 하는 산들은 해발 고도가 막 7천, 8천, 뭐 기본 5천 이상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백두산도 2,744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뭐 경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은 많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선상지도 많이 발달이 미약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충적평야는요, 범람원입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 입구에서 이제 약간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바다 쪽으로. 자, 범람원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천이 뭐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범람하면서 만들어져요. 홍수가 나서 넘치는 걸 범람이라고 하죠. 자, 장마철 우리나라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자 평야롭게 흐르던 하천이 확 하고 범람을 하게 됩니다. 자, 물만 넘치면 괜찮은데 이 친구는 항상 안에다 뭘 지니고 다녀요? 그렇죠. 모든 하천은 퇴적물을 지니고 다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넘쳤다가 다시 물이 빠지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퇴적물들을 그 주변에 넘쳤던 부분에 이렇게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쌓아놨다가 서서히 배수가 되면서 얘네는 그 자리에 남아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범람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주변 지역에 쌓아놓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쌓아놓긴 했는데 이 친구들을 선생님이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요. 무슨 차이냐? 자, 아까 선상지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물이 처음에 넘치기 시작할 때는 하천의 힘이 어떻겠어요? 그죠? 세단 말이에요. 세니까 센 친구는 더 어떤 크기의 퇴적물들을 쌓아 놓을 수 있어요? 더 입자가 큰 친구들을 먼저 쌓는 겁니다. 얘가 먼저 쌓였겠죠. 그러고 나서 점점 퍼지다 보니까 하천이 어떻게 돼요? 얘도 지치는 거야. 힘이 약해지면서 처음에 그 기세 좋을 때 쌓아놨던 친구들보다는 더 잘고 작은 친구들을 쌓아놓게 되는 거죠. 그때 쌓아놓는 퇴적물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친구를 명칭을 달리해서 이제 구분을 해볼 텐데요. 하천이 처음 시작하면서 범람을 시작하면서 쌓아놨던 그 퇴적물의 입자가 좀 큰 친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데를 자연재방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천의 힘이 약하게 변하면서 쌓아놓는 작은 친구들이 이루는 부분을 배후습지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이 두 친구는 세 측면에서 저 다른 모양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연재방은 입자가 큰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발 고도가 배후습지보다 어떻겠습니까?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홍수가 일어났을 때 여기는 물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재방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네. 그리고 퇴적물의 크기 얘기했었죠. 자연재방은 처음 시작할 때 하천의 힘이 클 때 쌓였기 때문에 퇴적물이 크고, 배후습지는 하천의 힘이 약해졌을 때 나중에 쌓였기 때문에 퇴적물의 크기가 작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토지 이용입니다. 방금 전에 배웠죠. 자, 농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어디가 논농사일까요? 그쵸. 더 입자가 작고 물이 잘 빠지기 쉽지 않은 배후습지가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질 거고요.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커서 물이 빠지기 쉬운 자연재방은 밭이나 과수원, 그리고 물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통로나 취락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런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떤 하천의 한 일부분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상시에는 평화롭게 흐르다가 여름철, 장마철 한철에 막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자, 범람원에서 이제 우리는 더 내려가서요, 하천의 거의 끝부분에 다다릅니다. 하천이 끝나는 부분은 어딜까요? 네,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죠. 네, 그 부분에서도 퇴적에 의한 평야 지형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삼각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천이 넓은 바다와 만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선상지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막 기세 좋게 흐르던 애가 갑자기 넓은 곳을 만나게 돼버리면은 속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이제 다 왔어 이러면서 가지고 있던 역시나 뭘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퇴적물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내려놓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삼각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범람하게 되는 그 시작 지점에는 역시나 이 삼각주 안에도 자연재방과 범람 배후습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하면서 쌓아놓는 곳에는 자연재방, 그래서 그쪽에는 주로 취락이 입지하게 되고요. 비교적 나중에 쌓게 되는 배후습지 지역에서는 논농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요, 삼각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하천에서 넘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연재방이 특이하게 이 바깥쪽에 생겨요. 그런 다음에 이 안쪽이 배후습지가 되는 거죠. 이쪽이 배후습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바깥쪽은 주로 교통로나 마을 이런 것들 만들어지고 안쪽에서 논농사가 행해진다 하는 거. 이건 조금 더 간 거고요.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삼각주가 그러면 주로 우리나라의 그럼 모든 하천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다 삼각주가 만들어지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낙동강 삼각주라고 해가지고 부산 앞에 이제 김해 평야라고도 부르는 곳에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각주가. 왜 그러냐면, 자, 이쪽이랑 지금 남해안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조수 간만의 차를 나타낸 거거든요. 높이를. 그러니까 최고 높을 때와 낮을 때의 높이가 8m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조류의 영향이 너무 강한 서해의 경우에는 하천이 가져온 퇴적물들을 이 조류가 또 다시 가져가 버려요. 조류가 이제 토사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류의 영향이 강한 서해 지역에서는 삼각주의 발달이 좀 미약하고요. 적당하게 조류의 영향이 있는 이 남해 지역, 특히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삼각주가 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궁금증이 들죠. 선생님, 왜 동해 쪽은 조차가 더 작은데 그럼 여기는 왜 삼각주가 없습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천이 가지고 내려오던 퇴적물들을 쌓아놓는 게 삼각주예요. 그렇죠. 그리고 낙동강은 심지어 유로가 가장 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오는 퇴적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퇴적물들은 많은데 제거되는 양은 적어. 그러니까 거기에 삼각주라는 퇴적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해 지역은 조차는 작지만 뭐가 없냐? 퇴적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다 산맥이잖아요, 그죠? 산맥에서 요만큼밖에 못 흘러. 그러니까 뭐 얼마나 깎아오겠어요? 얘네는 이만큼 깎아오면서 하지만 제거되는 양도 많은 거고, 얘는 이만큼 가지고 오는데 가져가는 양은 적으니까 쌓이는 거지. 근데 동해 지역은 가져오는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딱 그 적절한 조건이 맞는 부산하고 김해 사이에 낙동강 삼각주가 하나 만들어져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삼각주예요. 모양이 삼각형이 아닌데 왜 삼각주냐? 이제 이 삼각주의 기원을 사람들이 찾을 때 나일강 삼각주를 주로 얘기하거든요. 나일강 삼각주는 이제 위성 사진에서도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진짜 삼각형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이 삼각형을 영어로 뭐 델타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뭐 어떤 역사가가 나일강 델타 이렇게 부르던 것이 지리학계에서는 삼각주라고 부르게 된
어원이 되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형성 과정은 같죠. 강의 하류 지역에 위치해 있는 퇴적 지형이니까요. 자, 충적평야를 모식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상지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선항, 선당, 복류천으로 오르다가 여기서 용천으로 솟아오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하천이 장마철에 범람하면서 쌓아놓는 범람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처음 쌓일 때 만들어진 게 자연제방, 그 후에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배후습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그 하천의 끝 지점, 하구 지점에서 이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쌓아놓는 친구가 바로 삼각주구나 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적물 크기와 경사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양상의 퇴적물들이 다른 지형을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천이 범람하면서 쌓아가지고 만들어지는 충적평야는요, 기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여요. 자, 후빈기 때는 지금 하천과 바다가 만나고 있는 이 지점, 우리가 하구라고 배웠었죠. 자, 하구 지점에서 후빈기에는 바다가 육지 쪽으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퇴적작용이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삼각주도 만들어지고 조금 더 위에는 범람원도 만들어지고 했겠죠. 그러다가 빈기 때 이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빙하가 만들어지면서 바닷물이 부족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 쌓였던 이러한 퇴적 지형들은 더 쌓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하구가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뭐 여기서 쌓이든지 할 겁니다.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지금 우리의 하구라든지 하구에 만들어진 삼각주라든지 혹은 하천의 범람으로 만들어진 이런 범람원들은 어떤 기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면, 후빈기 때, 지금 후빈기 시기에 만들어진 충적 지형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충적은 대체로 퇴적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적평야에서 범람원, 주로 중하류 구간에서 하천 운반 물질이 장마철 이 하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양쪽에 쌓여서 만들어진다. 네.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수록 규모가 커지고 충적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대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가지고 내려오는 퇴적물의 양이 많은 거죠. 그리고 물의 양도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하천이 가지고 있는 물의 양도 많아지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의 범람을 하게 되면서 충적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범람원은 두 개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자연제방과 배후습지. 자연제방은 주로 크기가 큰 친구들이 쌓여가지고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밭이나 과수원으로 이용된다. 또 고도가 높기 때문에 마을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더 나중에 만들어지는 친구는 하천의 힘이 약할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토로 이루어져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그래서 어떤 물을 뺄 수 있는 수리 시설을 갖춘 다음에 논으로 이용한다. 물이 너무 고여 있어도 벼가 썩겠죠. 그리고 물에 잠겨버리면 벼가 나중에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빼거나 혹은 가뭄 때는 또 옆에 있는 하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리 시설을 갖춘 다음에 논으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의 범람이 잦기 때문에 범람원 발달이 탁월하고요. 우리나라 중하류 구간의 범람원은 언제 만들어졌다?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퇴적되어 만들어졌다 하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삼각주는 맨 마지막에 나왔죠. 하구에서 하천과 바다가 만나면서 하천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지면서 제일 작은 점토와 같은 친구들이 제일 마지막에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범람원과 비슷한 성격을 띈다고 했죠. 그 하천도 가끔씩 이제 넘칩니다. 넘치면서 자연제방 배후습지가 만들어지고요. 자, 조차가 큰 황해의 경우에는 퇴적물이 조류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삼각주가 발달하기 어렵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조류는 작으나 하천이 운반하는 퇴적물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발달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든 조건이 잘 맞아떨어지는 낙동강 하구에 삼각주가 발달해 있다.
하는 것 배워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해안 지형이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중하류의 하천 지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중상류 지역은 아까 전에 가미공류 하천이 흘러서 하방 침식을 주로 했던 반면에 이제 경사가 많이 완만해졌어요. 그래서 아래를 깎는 것이 아니라 옆을 깎는 측방 침식이 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로가 계속 바뀌어요. 원래 물이 흘렀던 지역을 지름길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더 이상 안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물이 둥그렇게 고여있는 우가코가 생겼다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마르게 되면은 옛날에 그냥 물이 흘렀던 길, 그래서 구하도로 변한다고 했었습니다. 해안 당부와 마찬가지로 구하도도 물이 흘렀던 곳이기 때문에 땅을 파면 둥근 자갈이 나온다 하는 걸 배웠었죠. 자, 그리고 범람원,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물이 범람하면서 만들어 놓은 퇴적 지형이죠. 자, 범람원은 자연재방과 배후습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연재방은 상대적으로 하천이 막 넘치기 시작할 때여서 힘이 셀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어때요?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굉장히 크죠. 큰 애들이 쌓여 있으니까 고도도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 틈 사이가 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배수라고 하죠. 배수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밭농사가 주로 행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도가 높기 때문에 다음번 홍수 때 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물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이런 곳에다가 취락이나 교통로를 건설한다고 했었죠. 자연재방의 특징이고요. 자, 배후습지는 여기에 반대가 되겠죠. 자연재방을 먼저 쌓고 나서 그 다음에 힘이 약한 상태에서 내려놓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입자가 작고 그로 인해 고도가 낮고 작은 아이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논농사를 주로 짓는다 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삼각주는 하천지형, 하류지형, 하천지형의 맨 마지막에 바다와 만나는 그 하부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퇴적지형이에요. 자, 이 친구는 하천 하부에서 유속이 크게 감소하면서 퇴적되는 그런 지형을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삼각주가 왜 남해안 쪽에밖에 없냐? 서해안 지역은 너무 조류가 많이 가져가는 조류의 영향이 너무 세서, 그리고 동해안 지역은 조류의 영향이 작긴 한데 이 아까 이렇게 급경사였잖아요. 여기로부터 가져오는 퇴적물의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발달하기가 좀 어려웠고 남해안에 유일하게 삼각주가 발달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류가 제거하는 양보다 퇴적물을 제거하는 양보다 하천이 가져와서 퇴적하는 양이 더 많을 때 형성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도시화와 하천인데요. 도시화가 이제 하천과 도시의 어떤 그런 상호 관계를 다루는 주제예요. 이것은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겠는데, 자, 도시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차라든지 아니면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흙탕물 이런 거 튀기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표면을 뭘로 덮어버리냐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포장 면적으로 덮어버려요. 포장을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비 올 때 우리 여기 교문 내려가는 그 아스팔트 도로 보면 땅으로 물이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 아스팔트 길을 타고 물이 쭈르르 흘러내려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지표로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로 유출되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원래는 이 면적이 흙으로 덮여 있었을 때는 땅으로 스며들 텐데 그 애들이 스며들지 못하고 다 하천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하천의 물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단기간에 확 불어나서 넘쳐버리겠죠. 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홍수 발생이 굉장히 빈번해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수위가 갑자기 확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하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으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녹색댐 얘기한 것처럼 생태 하천을 막 가꾸는 거예요. 하천을 막 너무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는다던가 주변을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같은 포장으로 덮어버리게 되면 물이 더 빨리 모이겠죠. 네. 그 주변의 생태를 다시 복원해서 생태 하천을 만드는 것이 좋고요. 녹지 비율을 높여서 물들이 지하로 충분히 포함할 수 있게끔 너무 다 하천으로 몰리지 않도록 분산시키게 군데군데 저장해 놓을 수 있게끔 녹지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하천 지형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